40년 만에 경비원이 되어 나타난 첫사랑과 남편이 남긴 수십억 유산을 두고 벌어지는 기구한 사연입니다. 평생을 그리워했던 첫사랑과 나를 속이고 재산만 노리는 자식들 사이.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세모 엄마 사연입니다. 오늘도 영상 보시기 전에 프롤로그 현재의 만남. 모니터의 낮은 소음만이 전부인 공간. 16개의 화면. 이 금빛 세 장의 영혼 없는 16개 풍경. 깜빡이는 네모칸으로 축소된 나의 세상. 요란하고 거대한 이사 트럭 한 대가 정문을 가로막는다. B- 인터폰이 울린다. 백삼동 로열층 이사 차량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젊고 어딘가 오만한 목소리. 나는 말없이 버튼을 누른다. 육중한 차단기가 신음 같은 소리를 내며 열린다. 트럭 뒤로 검은 세단 한 대가 따라붙는다. 매끄럽고 비싸 보이는 차. 제복과 정해진 순찰이 전부인 내 세상과는 어울리지 않는 풍경이다. 수행기사가 정중하게 뒷문을 연다. 한 여자가 내린다. 이 거칠고 흑백인 화면 너머로도 우아함이 느껴진다. 그 몸짓. 아, 여전하구나. 외로운 갈대처럼 곱고 단아한. 우리가 한때 거닐었던 그 강가에. 숨이 턱 하고 목구멍에 걸린다. 아닐 거야. 설마. 40년이다. 40년은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바꾸는 시간인데, 사람은 변하고 희미해지는 법인데, 하지만 머리를 귀 뒤로 넘기는 저 손짓, 저 작고 무심한 버릇, 시간이 녹아내린다. 지나온 세월이 이 불가능한 찰나 속으로 전부 무너져 내린다. 7번 카메라를 확대하는 손이 가늘게 떨린다. 화소들이 어지럽게 재배열된다. 얼굴이 서서히 선명해진다. 물론 나이가 들었다. 슬픔인지 세월인지 모를 선들이 눈가에 희미하게 새겨져 있다. 하지만 그녀다. 틀림없다. 서연아. 윤서연. 나의 서연이. 여기에, 이곳에, 백삼동의 귀한 입주민으로. 그리고 나는 그저 초라한 경비실의 늙은 경비원. 모니터 너머로 그녀를 훔쳐보는, 오래전에 완벽히 묻었다고 생각했던 과거의 유령. 인터폰이 다시 한번 지직거리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그저 그녀의 얼굴만이 보일 뿐. 나의 끝을 상징하는 이 차가운 화면 속에서 우리의 시작이 나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1장 경비원과 입주민. 그날 이후 세상이 온통 백삼동을 중심으로 도는 것 같았다. 나는 바보처럼 CCTV 7번 채널만 뚫어져라 쳐다봤다. 그녀가 현관을 나설까봐, 혹은 누군가 그녀를 찾아올까봐. 아니, 사실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다. 그저 숨이 막혔다. 이 낡고 다른 경비복이 어깨를 짓누르는 한지훈이라는 이름 석자보다 훨씬 더 무겁게 느껴졌다. 그녀는
프레스티지 팰리스 103동의 입주민. 나는 그 입주민을 위해 문을 열고 택배를 받고 밤새 안녕을 지켜야 하는 경비원. 우리의 시간은 그렇게나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 버렸다. 차라리 모른 척 하자. 그래, 그게 최선이다. 나는 그녀에게 이미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니까. 그녀 역시 내게는 그저 스쳐간 과거의 인연일 뿐. 그렇게 다짐하고 또 다짐하던 오후, 103동 현관문이 열리고 그녀가 걸어 나왔다. 산책이라도 나온 듯 가벼운 옷차림이었다.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나는 황급히 고개를 숙였다. 경비일지에 무언가를 미친 듯이 적는 척했다. 펜 끝이 종이를 뚫을 듯 했다. 제발, 제발 그냥 지나가줘. 나를 보지 말아줘. 그녀의 발걸음 소리가 경비실 앞을 지났다. 아주 잠깐, 아주 희미하게. 좋은 향기가 바람을 타고 흘러들어왔다. 40년 전 그녀에게서 나던 그 향기와는 다른 세련되고 값비싼 향수 냄새. 그것마저 우리 사이의 거리를 말해주는 것 같아 괜히 서글펐다. 그녀는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아니, 애초에 신경 써서 보지도 않았을 것이다. 나는 그저 여기 있는 투명 인간 같은 경비원일 뿐이니까. 며칠 뒤 지독한 가을비가 내렸다. 유리창을 때리는 빗소리가 처량했다. 인터폰으로 택시를 불러달라는 입주민의 요청에 응하고 무심코 103동 CCTV를 봤을 때 나는 다시 한번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녀였다. 현관 앞 작은 처마 밑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불안하게 서성이고 있었다. 차가 늦나 보군. 스산한 바람에 얇은 스카프가 자꾸만 흩날렸다. 어깨가 움츠러든 게 추워 보였다. 망설였다. 정말 솔직히 말하면 못 본 척하고 싶었다. 하지만 발이 멋대로 움직였다. 경비실 구석에 꽂혀 있던 크고 낡은 업무용 우산을 집어들었다. 이건, 그래, 이건 경비원의 의무다. 입주민이 비를 맞고 있으면 우산을 씌워주는 건 당연한 일이다. 나는 그렇게 나 자신에게 변명했다. 입주민님, 일부러 목소리를 낮게 깔았다. 모자도 더 깊숙이 눌렀었다. 그녀가 놀라 돌아봤다. 어두워서였을까? 아니면 정말 기억이 희미해진 걸까? 그녀는 나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눈치였다. 차가 늦는 모양입니다. 이거라도 쓰고 계십시오. 나는 우산을 내밀었다. 그녀의 하얗고 고운 손이 우산 손잡이를 잡았다. 그 순간 우리의 손끝이 아주 잠깐 스쳤다. 아, 40년 만에 첫 온기였다. 찌릿하고 전기가 통한 것 같다는 진부한 표현은 이럴 때 쓰는 걸까? 고맙습니다, 경비 아저씨. 그녀의 목소리. 여전히 고왔지만 어딘가 슬픔이 묻어 있었다. 경비 아저씨라는 말이 심장을 칼로 베는 것처럼 아팠다. 별 말씀을요. 나는 도망치듯 돌아서려 했다. 그때였다. 저기, 혹시 그녀가 나를 붙잡았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다. 의심과 혼란, 그리고 희미한 무언가가 뒤섞인 눈. 시간이 멈췄다. 빗소리도 바람 소리도 모두 사라졌다. 도망칠 곳이 없었다. 나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모자 그늘 아래 감추고 싶었던 내 얼굴이 드러났다. 세월에 패이고 고생에 그을린 초라한 나의 현재가, 그녀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손에 들고 있던 우산을 떨어뜨릴 뻔했다. 지훈 씨. 그녀가 내뱉은 이름은 한지훈이 아니었다. 그리운 지훈아도 아니었다. 세월의 거리만큼 어색한 존칭이 붙어 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고개를 한번 아주 힘들게 끄덕였을 뿐이다. 비는 그저 우리 사이로 하염없이 내리고 있었다. 2장 과거의 그림자. 그날 이후 우리는 서로를 피했다. 아니, 정확히는 내가 그녀를 피했다. 그녀가 백삼동 현관을 나서면 나는 순찰을 핑계로 자리를 떴다. 그녀의 차가 주차장으로 들어오면 나는 CCTV 모니터에서 눈을 돌렸다. 마주칠 자신이 없었다. 그녀의 그 혼란스러운 눈빛을 동정인지 연민인지 혹은 그저 스쳐가는 과거에 대한 희미한 감상인지 그 무엇도 감당할 자신이 없었다. 한 선생, 정신 안 차려? 박진철 입주민 대표였다. 그는 늘 나를 한 선생이라고 불렀다. 비아냥이 섞인 사람 깔보는 투로. 요즘 왜 이렇게 멍하게 있어? 입주민이 뭘 물어도 대답도 잘 못하고.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다야? 당신 월급 받고 일하는 사람이잖아. 똑바로 해, 똑바로. 그의 목소리가 경비실을 쩌렁쩌렁 울렸다. 나는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대기업 부장 한지훈은 여기 없었다. 그저 꾸벅거리는 경비원 한지훈만 있을 뿐. 그가 혀를 차며 돌아섰을 때 나는 보았다. 백삼동 앞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는 서연의 아들 내외를. 그리고 그들에게 허리를 굽히며 아양 떠는 박진철의 다른 얼굴을. 세상은 그런 곳이었다. 강한 자에겐 약하고 약한 자에겐 더없이 강한. 나는 그 먹이사슬의 가장 최하층에 있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낡은 간이 침대에 누워 눈을 감으니 40년 전 과거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우리는 참 뜨거웠다. 가진 것 없어도 세상 전부를 가진 듯 행복했다. 지훈아, 나중에 우리 꼭 이런 집에서 살자. 무슨 소리야? 내가 이거보다 훨씬 더 좋은 집 지어줄게. 정말? 그럼 세상에서 제일 멋진 집 지어서 너 호강시켜 줄 거야. 평생. 그녀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생생했다. 서연의 아버지는 당시 이름만 대면 알만한 고위 공무원이셨다. 나는 그저 가난한 고학생이었고 그녀의 집안에서 우리 사이를 반대하는 건 당연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만 있으면 두려울 게 없다고 믿었다. 이거. 어느 날 그녀가 내 손에 작은 반지를 쥐어주었다.
어머니의 유품이라고 했다. 나중에 정식으로 청혼할 때 이걸로 해줘. 약속이야. 그 반지는 어디로 갔을까?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던 그날, 그 혼란 속에서 잃어버렸을까? 아니면 내가 버렸을까? 기억나지 않았다. 그날, 우리를 갈라놓았던 결정적 오해가 있었던 그날, 나는 서연의 집 앞으로 불려나갔다. 나를 노려보던 그녀 아버지의 경멸 어린 눈빛,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던 젊은 남자, 사업가라던 건실한 청년이라던 훗날 그녀의 남편이 된 바로 그 남자. 그는 나를 보며 비웃고 있었다. 아주 희미하게, 그러나 분명히.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마치 잘 짜인 연극의 승리자처럼. 그리고 내 손에 억지로 쥐어진 돈 봉투. 우리 서연이 인생 망치지 말게. 이걸로 부족한가? 그것이 내가 기억하는 마지막이었다. 아니, 사실은 그게 전부가 아니다. 그 돈 봉투보다 더 나를 무너뜨렸던 것. 그것은 바로 오빠 실망이야. 창문 너머로 나를 내려다보던 서연의 차가운 목소리였다. 그녀는 울고 있었다. 하지만 그 눈물은 나를 향한 것이 아니었다. 배신감과 경멸로 가득 차 있었다. 왜였을까? 그녀는 왜 나를 오해했을까? 나는 변명조차 하지 못했다. 아니, 할 수 없었다. 그녀 옆에 있던 그 남자가,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완벽한 덫에 걸려들었으니까.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걸 알았을 땐 이미 늦어 있었다. 서연은 유학을 떠났고 얼마 뒤 결혼 소식이 들려왔다. 나는 그저 도망쳤다. 그녀의 기억으로부터, 초라한 내 자신으로부터. 그런데 문득 이상한 생각이 뇌리를 스쳤다. 그녀의 남편, 그리고 지금의 박진철 대표, 어딘가 닮은 것 같다는 생각이 아주 잠깐 들었다. 아니, 설마, 말도 안 되는 상상이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억지로 잠을 청했다. 과거의 그림자는 생각보다 훨씬 더 짙고 어두웠다. 3장 103동의 약속. 박진철 대표는 교활한 뱀 같았다. 그는 정확히 언제가 가장 상처가 되는 순간인지 알고 있었다. 입주민들이 가장 많이 오가는 저녁 시간. 로비에서 아들 내외를 배웅하던 서연의 등 뒤로 그의 독이 묻은 목소리가 날아와 꽂혔다. 윤 여사님, 참 대단하십니다. 음흉한 미소였다. 서연과 그 옆에 경직된 채 서 있는 나를 번갈아 보며 40년 전 돈 봉투 하나에 꼬리 내리고 도망간 첫사랑을 여기서 다시 만나시니 감회가 새로우시겠습니다. 예. 세상이 하얗게 변했다. 주변의 모든 소음이 사라졌다. 서연의 아들 내외가 수군거리는 소리, 다른 입주민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박진철은 쐐기를 박았다. 우리 고인이 되신 양 사장께서 그때 아주 통이 크셨지. 내가 그 자리에 있었잖소. 그는 내 어깨를 마치 친한 친구인 양 툭 쳤다.
나는 그 손길에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이 돈 받고 깔끔하게 떨어져 나가라 하시니 이 양반이 글쎄 덥석 받더군. 안 그렇습니까, 한 선생? 그는 웃고 있었다. 자신의 말이 얼마나 잔인한 칼날이 되는지 즐기는 얼굴이었다. 모든 것이 그의 악의적인 연극이었다. 서연을 모욕하고 나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려는 서연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다. 그녀는 나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원망도 경멸도 아니었다. 그저 깊은 슬픔과 확인하고 싶은 절박함.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 낡은 경비복이 나를 옴짝달싹 못하게 묶는 쇠사슬 같았다. 그날 밤 자정이 넘은 시간, 경비실 인터폰이 울렸다. 103동 로열층, 윤서연이었다. 잠시 1층 정문 앞으로 나와주시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 이내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는 피할 수 없었다. 텅 빈 1층 로비. 우리는 마치 40년이라는 시간을 사이에 둔 것처럼 멀찍이 서 있었다. 박 대표 말이 사실인가요? 그녀가 먼저 침묵을 깼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그날의 진실을. 돈은 받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손에 쥐어주기에 당신의 아버지가 보지 않는 곳에서 땅에 던져버렸습니다. 당신을 돈으로 팔아넘긴 남자로 기억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서연의 눈이 흔들렸다. 하지만 전 봤어요. 창문으로 아버지가 오빠 손에 봉투를 쥐어주는 걸. 그리고 오빠가 고개를 끄덕이는 걸. 아, 그랬구나. 그녀는 그것만 보았구나. 잘 짜인 연극의 하이라이트만. 그 고갯짓은 수긍이 아니었습니다. 당신 아버지의 힘과 당신 옆에 있던 그 사람의 비웃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자신에 대한 절망이었습니다. 그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그녀의 차가운 목소리. 오빠 실망이야. 그것은 배신감에 찬 절규였던 것이다.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서 가장 비참한 모습을 봤다고 생각했을 테니. 미안해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미안해요, 지훈 씨. 내가 너무 어리고 어리석었어요. 나는 괜찮다는 말조차 할 수 없었다. 그저 그녀의 눈물을 바라볼 뿐이었다. 40년 동안 우리를 묶어왔던 오해의 사슬이 그 눈물과 함께 녹아내리고 있었다. 아니요. 그녀가 눈물을 닦으며 나를 똑바로 보았다. 지나가지 않았어요. 우리 이제부터라도.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하지만 나는 알 수 있었다. 그녀의 눈빛 속에서 새로운 약속이 시작되고 있음을. 경비원과 입주민이 아닌 한지훈과 윤서연으로서 이 103동 앞에서 우리의 시간은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그 에필로그, 우리들의 마지막 로맨스. 첫눈이 내렸다. 프레스티지 팰리스의 화려한 정원 위로 소금처럼
희고 깨끗한 눈송이들이 내려앉았다. 나는 더 이상 경비복을 입지 않는다. 어깨를 짓누르던 낡은 제복을 벗어 던진 날, 40년 묵은 체증이 전부 내려가는 것 같았다. 박진철 대표의 기세등등한 목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서연의 자식들도 그녀의 결심 앞에 더는 욕심을 부리지 못했다. 그 모든 것은 이제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되었다. 백삼동 현관문이 열리고 서연이 걸어 나왔다. 내가 선물한 소박한 목도리를 두른 채 그녀는 나를 보며 아이처럼 환하게 웃었다. 지난 40년간 내가 그토록 그리워했던 미소였다. 많이 기다렸어요? 그녀가 다가와 자연스럽게 내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40년도 기다렸는데 이 정도쯤이야. 내 농담에 그녀가 소리내어 웃는다. 그 웃음소리가 얼어붙었던 내 세상 전부를 녹이는 것 같았다. 우리는 나란히 걸었다. 화려한 아파트를 등지고 저물어가는 햇살 속으로. 앞으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시간이 남았을까? 어쩌면 아주 짧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우리는 서로의 마지막 사랑이 될 것이다. 그렇기에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처음이자 마지막처럼 소중할 것이다. 황혼에 시작된 우리의 마지막 로맨스는 이제 막 첫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다.